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수습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면서 공정과 정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승으로 힘이 실린 국민의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야권 재편을 위한 강한 모색에 나섰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며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청사로 첫 출근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살고 싶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이사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추진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으로 집계돼 석 달여 만에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방역 조치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성찰과 혁신, 그리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4월 8일 목요일 뉴스앤이슈 재보선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상보다 더 큰 여당의 참패가 문 대통령 남은 임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당의 선거 참패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청와대 차원의 대응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선거 참패의 책임론부터 대응 방안까지 청와대도 물밑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에서 사의를 밝힌 비서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도전 과제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만 말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매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거 참패로 인한 대응책이 지금 시점에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다양한 논의가 청와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 카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마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계기로 한 개각을 통해 국정을 쇄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총리 교체와 함께 이미 사의가 수용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재직 기간이 1년 반을 넘긴 여러 장관들이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장관 등 국정 이해도가 높은 중견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 총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여당이나 청와대 내부 기류로 봐서는 이사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상 밖 참패의 선거 결과를 받아든 여당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등 수습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야권 재편과 정권 교체의 발판을 다졌다는 분석 속 한껏 힘이 실린 모습인데요. 이 선거 다음날 국회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부터 좀 알아보죠.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말 그대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득표율에서도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두 자릿수의 큰 격차를 보이며 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젯밤 완패가 예상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방안은 물론 5월 중순에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진행할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등의 여러 수습 방안을 두고 난상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지도부는 오늘 아침에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는 화상 의원총회가 진행됐는데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성찰과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 공급 대책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회와 추가적인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수습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미니 대선으로까지 불린 이번 선거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결국 대대적인 쇄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 수습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민심의 이탈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 상황에 몰린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이 승리의 기쁨과 함께 또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을 텐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과는 정반대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탈환한 만큼 정권 교체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위기가 큽니다. 또 임박한 야권 재편에서도 주도권을 보다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승리를 끌어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약속했던 대로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요. 국민이 준 값진 승리이고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담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보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네, 긴장을 놓지 말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초선 의원과 청년 조직은 성명을 내고 이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코 당이 잘해서 거둔 결과가 아닌 만큼 청년들이 외면하고 특정 정당의 기대는 이른바 영남 꼰대당을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던 만큼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는 충고를 보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일화를 이뤄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권의 승리보단 민주당의 패배로 봐야 한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시청으로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집무실에서 서울시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며 업무를 공식 인수한 뒤 서울시 의회 김인호 의장을 예방해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상황을 살핀 뒤 시청으로 돌아와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주요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행복이라며 다시 태어나도 또 부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미래를 만들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25분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도착한 뒤 곧바로 7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비대면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고향인 부산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큰 영광이라며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일구라는 시민의 역사적인 명령을 받고 엄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화의 주축, 민주화의 성지인 부산을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 선진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를 일으키고 시정의 공정, 신뢰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더니 결국 하루 신규 환자가 600명대를 지나서 700명대가 됐습니다. 수도권 환자도 많지만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대로 지금 하루 1,0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오는 4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700명대로 또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는 700명입니다. 어제보다 30명 정도 늘었는데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700명대로 올라섰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국내 발생이 67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6명입니다. 서울 239명을 비롯해서 경기도 223명 등 수도권 환자만 485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만 세 자릿수인 114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전체 환자의 16.9%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은 부산이 51명, 대전 25명 등 광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새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만 5천여 명입니다. 또 9,200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고요. 이에 따라서 1차 접종을 받은 누적 접종자는 이제 10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 반응은 하루새 94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신규 사망 사례도 2건이 더 접수됐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풍전 등화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역당국 지금 국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몰리던 신규 환자가요,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유흥시설이나 교회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환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의 내용이 더욱더 걱정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4차 유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범위한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전국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이른바 자매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유 집회를 열며 종교의식을 진행하다가 감염이 일파만파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엄윤주 기자가 나가 있는 그 교회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 앞에 보면 집합금지 명령문이 부착돼 있어 지금은 시설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한쪽에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게시글이 부착돼 있기도 한데요. 조금 전 11시 서울시가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이곳과 관련된 신규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최소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31일 다른 시도 종교 집회에 참석한 대전시 교인이 이곳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참여하면서 감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를 하던 중 전국 13개 지역에 자매교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각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번갈아 가면서 치유 집회를 열어 종교의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산세가 빠르게 전개됐는데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온 지역만 12개 시도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교인 등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16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에 의한 추가 전파 사례는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 2일로 진행됐던 강원도 횡성 수양원에서 개최된 개원 예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배에는 교인 70여 명이 모였고 이들은 합숙하면서 예배를 보고 음식도 함께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역학조사에서 교인들은 이곳에서 장시간 체류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일부 교인은 간식 등을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 교회의 협력교회 2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시설도 폐쇄하고 교인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발 집단 감염 외에도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보죠. 네,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하루 사이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용자 1명이 확진됐는데 이후 하루 사이 27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시설은 출입할 때 발열 확인,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지하에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에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강남구 주점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는 등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생성 사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고 또 백신의 전반적인 이점이 더 크다고도 강조했지만 신속한 치료를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먼저 어제 유럽의약품청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발표는 우리 시간 밤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약 45분간 이어진 발표 상황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발표는 에머쿡 청장이 맡았는데 유럽의약품청 EMA의 안전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저혈소판을 가진 특이 혈전 사례가 등재돼야 한다 결론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ague, after a very in-depth analysis, has concluded that the reported cases of unusual blood clotting following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should be listed as possibl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네, 발표가 생중계됐다 그만큼 아주 관심이 집중됐다는 뜻일 텐데 자, 유럽의약품청이 이 같은 결론을 낸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까지 도출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유럽의약품청은 어제 발표 앞머리에서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포함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EMA는 EU 의약품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86건의 혈전증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뇌정맥 혈전증 62건, 복부 비장정맥 혈전증 24건이었습니다. 혈액 응고가 있었고 혈소판 수치가 낮았고 출혈도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EMA는 이 중 18건이 치명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 대부분 60세 미만 여성에게서 발생한 것을 확인했는데 나이나 성별, 경력 같은 특정한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런 점으로 볼 때 특이한 혈전 생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 발표에서 다른 중요 내용도 더 들어볼까요? 네, 접종 후에 혈소판 수치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접종 후 언제 어떤 증상일 때 의심해 볼 수 있는지는 개인이 알기 어려운 만큼 참고 증상도 소개했습니다.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다리에 생긴 부기, 지속적인 복부 통증, 심하고 지속적인 두통, 흐릿한 시력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수주간 계속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 대해서는 관련 증상의 환자를 이용 가능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코로나19 예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기존에 밝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사용 권고 외에는 제한 권고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라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처럼 일률적인 접종을 권하지 않고 접종은 각국의 유행 상황과 백신 확보량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면서 회원국 자율 판단에 맡겨 주목됩니다. 다른 백신들이 많이 확보됐다면 아스트라 백신을 굳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당장 영국은 어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다른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최근 모더나 백신을 승인해 어제 웨일스부터 모더나 접종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미국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이미 3가지 우수한 백신을 갖고 있고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2회 접종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외에 1회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유럽 일부 국가들 벌써부터 이 접종 대상 재조정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스페인은 60세에서 65세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는 60세 이상만, 벨기에는 한시적으로 56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층을 잡았습니다. 대상층 재조정 국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정부 추진단은 예미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8일과 9일 각각 시작되는 학교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과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접종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만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일시 보류했습니다. WHO의 백신 안전 관련 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의 드문 사례가 인과관계가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HO는 다음 주 자문위원들이 만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네, 백신 관련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 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제 저녁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혈전 생성 논란 때문인데 이 백신 접종 일정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 용산구 보건소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나가 있는 보건소. 원래는 오늘 이 시각 접종이 진행됐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모두 연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 안에 접종 장소가 마련이 돼 있고 또 냉장고 안에 백신이 보관이 돼 있는데 백신 맞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이곳에서 백신 접종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기 결정이 났습니다. 용산구가 근무지인 이 학교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종사자 등 48명이 대상이었는데 보건소 측은 오늘 아침에 이 대상자들에게 접종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알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또 초중고교 보건교사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사람들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교 등 돌봄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 이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 시설이나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9만 2천여 명의 접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백신 접종이 미뤄졌습니다. 또 만 6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요원 등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접종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네, 지금 갑작스럽게 접종이 연기되거나 보류된 사람이 18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혈전증이 나타나는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혈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증 진단을 받은 20대 여성의 사례가 어제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6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20대 구급대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원래 오늘 백신 접종이 예정됐던 보건교사나 특수학교 종사자 가운데에도 젊은 층이 많은 편이라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접종 동의율은 68.3%로 다른 접종군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연기한 정부는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공식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 혈전 발생 사이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우 드문 사례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향후 접종 계획이 변경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보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남미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4,000명을 넘겼고 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르헨티나 역시 하루 확진자 2만 명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6일 하루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195명, 코로나19 발병 이래 처음으로 4,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감염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칠레와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나라들도 모두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봉쇄령을 다시 꺼내둔 국가도 늘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졌고 베네수엘라는 봉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브라질 변이를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 보이소나루 변이로 불러야 한다며 대책에 소극적인 브라질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La mutante brasilera debería llamarse la mutante Bolsonaro. La mutante Bolsonaro. Porque él es el culpable por abandonar a su pueblo y por loco, por insensible.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브라질이 남미의 슈퍼 전파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변이에 의한 감염은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선 절반에 이르고 페루 수도 리마의 경우 40%, 우루과이에선 30%나 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브라질 정부가 봉쇄령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업무상 알아낸 비공개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근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전북 LH 직원도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자들이 잇따라 구속 심사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오늘 오전 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쯤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왜 샀는지 또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10시 반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가족 명의를 빌려 용인시 원산면 독성리 땅 8필지를 샀습니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주변 땅을 사들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개발 지역과 인접한 땅은 수용 예정지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간부로 근무하던 김 씨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김 씨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와 장모를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주변인이 매입한 용인시의 땅 8필지에 대해 지난 5일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들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직 LH 직원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가족과 지인이 개발지구 땅을 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데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LH 직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땅 투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H 투기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직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젯밤 LH 현직 직원 정모 씨와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당사자는 LH 과천 의왕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강 사장인데요. 정 씨는 강 씨보다 투기에 나선 시기도 더 빠르고 사들인 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3월부터 투기에 나섰는데 경찰은 정 씨로부터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의 지인인 A 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요. 경찰은 정 씨가 개발 정보를 주는 대신 A 씨의 명의를 빌려 개발 예정지 땅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5억 원에 달하는 매입 대금을 나눠내고 부동산의 지분도 각각 나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2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LH 현직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 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로 1차 조사가 끝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를 결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당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원래 선출직 최고위원회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지만 임기를 1년 4개월 정도 남기고 사퇴 결정을 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를 했는데 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본격적 회의에 앞서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답하겠다며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번 지도부의 총사퇴 결정, 이 같은 이 결정이 연장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를 결의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이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 관련 회의 아무래도 선거와 연관된 발언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주요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정부는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재보궐 선거 공약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추진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중앙정부 동의 없이 곧바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를 위해 이사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서둘러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잠시 뒤 투표가 마감이 되고 5초 뒤면 종료가 됩니다. 네, 3초, 2초, 1초. 기뻐야 할 순간인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정신이 좀 이상한
민주당은 원래 낮아도 결과는 저희가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네, 대선 전초전격인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격변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지금부터 이종훈,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년 민심의 변화가 정말 무섭습니다. 서울시장이 57대 39, 부산시장 62대 34. 이 득표율 차이도 그렇지만은 지금 서울 25개구, 부산 16개구, 41개구를 야당이 싹쓸이한 이런 상황입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제 기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격차랑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비슷하게 나왔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큰 어떤 흐름의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격차는 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은 이제 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거보다는 더 큰 이제 격차가 나서 상당히 이제 여의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을 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표율입니다. 네. 네, 투표율이 지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58%를 넘었는데요.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는 50% 넘는 투표를 보인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 전국 동시지방선거였는데 그때도 이제 60%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전국 선거와 다를 바 없는 투표율을 보인 것입니다. 본투표가 평일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기가 뜨거웠고 심판론이 강하게 이제 작동된 선거였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보다 높아진 투표율로도 어떤 민심을 좀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이종훈 평론가님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한마디로 이 민심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샤이 진보는 없고 앵그리 진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앵그리 진보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투표장에 나와서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투표장에 안 나온 것이 좀 분명하지 않나. 그 반면에 이제 그 반대쪽, 그러니까 보수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분노는 하늘을 거의 찌를 듯했다. 거의 폭발 지경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이고 또 격차도 이렇게 많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앵그리 진보는 안 나왔고 샤이 진보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사실 김성환 평론가님 공중파 3사 출구조사 그리고 리얼미터가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런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좀 다른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거의 일치를 했어요. 그만큼 사실 분명하게 표심이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가 각 정당의 주장은 좀 엇갈렸지만 정당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하고는 확연히 다른 포집될 수 있는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주목해봤던 부분이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분노하는 민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이 계속 연이어 4번이나 선거를 졌을 때 그때 어느 정도 표차로 졌을까 그게 궁금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때보다 이번이 더 많이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서울시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52% 득표했는데 이번엔 57%.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받았고요. 정반대면서 더 많은 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 부산시장에서도 역시 민주당이 55%였는데 이번에 34%. 그러니까 62%를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거든요.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에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게 탄핵 심판보다 더 분노를 일으켰을까?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정권 심판원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예. 선거 전략을 잘못 썼다거나 선거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돼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를 더 많이 사는 선거판을 만들어놨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로남불 문제도 그랬죠. 예. 또 과거 대 미래 투표로 얘기하자면 선거 책임론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호출하기보단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한 번 더 힘을 실어줬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던지는 그런 선거가 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그 당내 인사들이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과거를 호출하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걸 화를 더 돋우는 선거 판세를 만들어 왔다. 그게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론이 크긴 했지만 누적된 실수라던가 아니면 좀 후보 경쟁력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네거티브 전략을 썼다든가 이런 선거 전략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추행을 통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예.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호감도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예. 피해자가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비호감도가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호감을 느끼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예. 거죠. 자, 뭐 구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문 짧게 드릴게요. 허경영 후보가 1.07% 득표를 했어요. 네. 이 함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분명한 표심을 사실은 알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 이제 사실은 군소 정당이지만 정당들이 이제 있었죠. 물론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다른 이제 정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경영 후보가 국가혁명당 이름으로 나와서 이제 3위를 보인 것입니다. 수치는 이제 1.07%를 득표를 한 상황이고 이제 유권자 수로 한다면 이제 5만 명이 넘는 것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예. 규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이 허경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긴 예. 하고 사실은 또 많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좀 희화화된 측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상당 부분 의미 있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이제 유권자들 중에서 이제 여도 아니고 또 야도 아니고 또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어쨌든 이런 이제 현실적 가능성은 없지만 허경영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정치에 대한 염증, 혐오 이런 것들을 대신 표출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우는 여도 야도 다 싫다. 이런 어떤 민심이 반영된 부분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대목이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불신 때문에 저런 표를 얻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슬로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슬로건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도둑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불신을 먹고 서울시장에 관심도 없다는 사람한테 지금 투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득표율 당선인 판세를 좀 보면은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뭐 금천이라든가 관악, 강북 여기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강남 3구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뭐 양천, 마포 높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샤이 진보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동남권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텃밭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그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텃밭에서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투표장에 그만큼 많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죠. 예, 앵그리즈 보고 안 나온 거다. 예,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그 반면에 이제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게 실제 투표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것을 이제 이번에 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예. 네. 강남 3구가 높은 다음이 보니까 양천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목동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을 봤더니 공시지가 인상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재건축 기대감이 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이라는 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그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단순히 분노의 감정이 생겼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조세 정책은 원래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권이. 건드리면 조세 저항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조세 저항 때문에 정권을 잃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공시지가 올리는 문제라든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올리는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이해는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과 설득하는 일들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나한테도 이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세 정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조급하게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모양처럼 보이고 그게 단순히 집값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처럼 비춰진 측면, 또 야권이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 공세를 펴왔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 프레임이 먹힌 게 또 일조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세 저항의 측면보다도 정책적인 저항에 관한 측면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표심에 담긴 의미 좀 살펴봤고요. 세대별로도 좀 볼 텐데 이번에 40대만 민주당이 좀 신승을 했고요. 나머지 표심은 다 야당으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20대 표심이었는데 20대 가운데서도 20대 남성 72.5%가 야당 후보를 지지했어요. 이거는 그동안 여론 흐름에서도 꾸준히 나왔던 어떤 흐름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어떤 이제 정치 여론, 정치 민심과 관련해서 동일 세대에서 성별로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조사해서 이제 확인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선거 결과에서 확연하게 이 정도 격차로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지금 20대 특히 젊은 층에서의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표심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20대 여성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의미 있게 득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40%대이거든요. 그리고 한 15% 20대 여성 중에 15%는 어디에 투표를 했냐면 무소속이라든가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젠더 이슈에도 영향을 이제 받은 여성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 이제 남성들 분노를 이제 많이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이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공정 이슈와 부동산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결과의 공정성을 이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그럼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공정한 건 아니냐라고 기성세대는 생각하지만 20대 등의 젊은 층에게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층에게 공정은 결과가 공정하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과정부터 공정해야지 공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 개념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층이 20대 등 젊은 층인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인국공 사태 등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20대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고 부동산 관련 이슈도 이 젊은 층에게 반감이 상당히 크게 작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집을 갖고 있는 분 없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미래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구나라고 하는 박탈감이 20대 등 젊은 층에게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로 인해서 20대 또는 이제 30대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던 세대에서 오히려 보수 정당 후보에게 지지가 월등히 높은, 월등히 많은 그런 현상이 보여진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30은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의 지지를 많이 보냈었는데 이번에 확연히 다른 결과를 이제 받아들었는데 공정 가치의 훼손 이게 비단 뭐 부동산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속 누적된 어떤 공정 가치 훼손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20세대 특히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뭐 진보 보수 이런 식의 분류로 접근해 들어가면 파악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고요. 탈이념적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이제 그런 이제 투표를 하는 성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보 성향이다가 갑자기 뭐 보수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잘못 재단을 좀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미래 세대고 앞으로의 정치 판세를 상당히 좌우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지금 그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정 실패와 관련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세대가 바로 지금 20 세대라는 거예요. 일단 일자리 정부 표방했지만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일자리 상실은 더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거의 뭐 2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실종된 상태에 지금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도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줘도 이것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좌절감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거의 이거 이제 폭발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20, 30대들은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본인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들이 이제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보수 정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더 동일하게 그런 이제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 30대는 기존에 우리가 연령대를 뭐 20, 40 세대의 진보 세대, 50대의 중도 세대, 60세 이상의 보수 성향 세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 30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선거에서 20, 30 세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뭐 각 정치 세력이 20, 30 젊은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구애 전략들, 뭐 구애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20 세대들은 본인들의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상당히 존재감을 드러낸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결이 좀 약간 달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4.15 총선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민주당 지지를 얼마나 보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대 남성이 47%, 여성이 63%였어요. 근데 공이 이번에 20%가 빠져서 똑같이 20%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한테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투표율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보 성향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연령대별로 봐도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두터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꼭 20대 남성만 이렇게 옮겨갔다고 보기보다는 20대 여성도 동이 같이 옮겨갔다. 그러니까 공이 분노를 느낄 만한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앞에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성추행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분명히 신호는 계속 보내는데 이걸 잡음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불공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그렇게 불공정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공정이라는 화두에 훨씬 더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촛불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주권의식도 높아졌고 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도 많아졌고 공정에 대한 기대감, 정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사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20대하고 서로 생각하는 인식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무엇을 민감해하고 있는지를 좀 찬찬히 살펴가면서 정책들을 추진했더라면 좀 이런 현상이 덜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민감도가 높아진 세대에 대해서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이런 식의 실망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나한테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20대는 지금 세 번 말씀 들어보면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리적인 판단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낡은 이념잣대로 들이대서는 표심을 공략할 수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이번에 20대 남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또 당선까지 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공중파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누구보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바로 서울시청으로 10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첫 출근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너무 일을 많이 시켰다고 지금 벌써 걱정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10년 만에 다시 복귀한 첫날 소감을 듣고 오셨는데 어제 소감을 밝히면서 가슴을 짓누르는 책임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이제 서울시장이 됐죠. 근데 스타 변호사에서 출발해서 여당의 어떻게 보면 소신파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다가 서울시장 당선돼서 무상급식 가지고 투표직을 걸었다가 지금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고요. 이번에 보수 4연패를 끊어내는 1등 공신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부침이 굉장히 컸던 정치인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 당선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예뻐서 당선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오 후보자, 그러니까 당선인에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뭐 거의 이제 이변이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본선도 마찬가지, 단일화 과정도 그렇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이번 당선으로 지금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내년에 이제 재당선 노리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 관련한 이제 그 투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벼운 행보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TV 토론 과정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10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약간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권토중래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장 직에 준비를 했더라면 공약도 훨씬 더 정교하게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또는 대권 뭐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지금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내곡동 공방 와중에 직을 걸다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참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요. 지금 뭐 고발 사건들이 몇 건이나 접수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그건 이제 이미 지난 일이고 논평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시대의 결이나 정신을 읽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서 이번에 당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오세훈 후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오세훈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갈등이 생겨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벌써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사무조사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국정조사 같은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또 원활하게 풀 것이냐.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현실화시킬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조례를 바꾸지 않거나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다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근데 벌써 재건축, 뭐 재개발
이 시도하려고 했다가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가만히 기다리겠다. 오세훈 후보가 다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부터 벌써 나오고 예.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욕심을 내거나 과욕을 내면서 풀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끊임없이 충돌만 하고 그냥 보궐선거 기간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경험을 한번 해본 시장이잖아요. 그런 걸 또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니까 좀 노련하게 네. 좀 협치하는 모양.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처럼 협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나중에 대선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선됐습니다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 재개발 일주일 안에 규제 풀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었는데 지금 서울시 의회 구성도 그렇고요, 구청장들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소속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면서 이제 해나갈지 굉장히 관심인 부분이에요.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일단. 같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은 하되 지금 공공재개발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오세훈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의 좀 규제를 완화해갖고 예. 재개발을 하겠다. 과거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뭐 뉴타운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충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랬을 때 중앙 정부가 뭐 흔쾌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 하는 네.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래 했을 때 이게 또 가능하냐. 이게 다 또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이 지금 마무리가 돼야 이제 그 민간 재개발도 가능한 그런 그 상황으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좀 너무 섣불리 공략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예.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공급량을 그래서 이제 36만 가구를 이제 5년 동안 향후에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바른 방향인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 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 뭐 수도권 전체 다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이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 예.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지금 해서 사실은 공약을 제시를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다른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법이 이제 없었던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거다라고 봐요. 이번에 일단은 뭐 당장 이제 당선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예. 경쟁적으로 지금 뭐 박영선 후보자도 마찬가지. 거의 투척성 공약들을 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뭐 반값 아파트 공약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 이런 것들 다 없던 거로 치고 무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본인이 실제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예. 향후에 이제 뭐 그 플러스 4년 더 이제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플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양당 후보 모두 1년짜리 시장이 뭐 대선급 그 공약이 나왔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자,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 공동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서울시장에 이제 보궐선거 말고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청와대라든가 정권을 잡았을 때랑은 사실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제 자리들이 뭐 제법 많긴 합니다. 이제 수백 개가 있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정부처럼 이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유럽에서 얘기하는 뭐 연정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거 약속은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에서 나왔던 이제 공약 중에 일부분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차원. 그러면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뭔가 공동 운영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자리 상징적인 임명직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 측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무 부시장 등 해가지고 주요한 이제 기관들이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추천하는 이제 몇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는 정도에서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뭐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쨌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수준 높은 수준의 공동정부 운영, 연정 이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만약에 행보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 대선에도 이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예. 그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제 임기를 빨리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8개월 하려고 또 그만두려고 이제 이 보궐선거를 치렀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오세훈 없는데 서울시장이 내년에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근데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얘기들은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대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동정부 연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표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64대 34로 박형준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소감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곳은 나라를 지킨 곳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 나라를 지킨 성지고요. 또 부산의 역사적 자존심과 긍지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산의 역사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또 부산이 앞으로 잘 그 정신을 계승해서 새로운 부산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래,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 민심의 무서움은 언제든지 야당에도 향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야당이 오만해지거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이런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고요. 네. 자, 박형준 부산시장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에서 뭐 초선 의원들 그렇고요. 지금 박형준 의원도 민심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뭐 LCT 사찰 의혹 등등 해서 박형준 후보를 향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지금 여당이 더 참패를 한 이런 결과치.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 인사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도 얘기 나왔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선거에서 박빙구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후보가 끝까지 이렇게까지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었겠는가? 아마 저는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가서 국정원이 제출했다고 하는 사찰 문건 안에 보고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보고는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또 개인 가족과 관련된 아파트 문제, 특히 LCT와 관련되는 문제, 또 기장에 있는 땅 위에 있다고 하는 건물의 미등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사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민심이 그만큼 큰 파도가 밀려왔기 때문에 같이 휩쓸려간 측면이 있다. 이걸 절대 본인이 잘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자면 그동안에 그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한 번도 부산시장에 당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수 정당을 찍었는데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을 찍었는데 부산 경제가 살아난 게 있느냐, 부산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거기에 더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우거돈 전 시장이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 경제나 아니면 부산의 어떤 변화나 발전에 관한 부분에서도 좀 일정하게 실망감이 작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러니까 가덕도를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기했을 때도 저는 대선 공약이 오히려 더 적합한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공약을 내세울 거라면 네거티브도 하면서도 공약이나 아니면 여당을 밀어줬을 때 가덕도를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하는 선거 전략을 썼어야 하는데 가덕도 특별법 야당이 같이 통과시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일 해저턴을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얘기했다거나 이런 전략상 밀려가거나 물타기 전략에 그대로 맥없이 끌려다닌 이런 선거 결과가 결국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도 주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욱 센터장님, 이 네거티브 공세 예전에 이게 먹히기도 했었는데 최근 선거들 이 추이를 봤을 때 이 네거티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라기보다 어떤 사건이 만약에 이제 발생했을 때 표심 변화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선거들에서 이제 네거티브가 있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장면, 결정적인 어떤 영상,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명확 관화한 뭐 어떤 증거가 나오게 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4월에. 근데 뭐 네거티브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이른바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이 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사실 20%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데 표심이 바뀌었어요. 결과가. 이제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어쨌든 양측의 입장을 같이 보도하는 특성들도 많아졌고 이제 보수 성향이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진보 성향은 각각 진영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 근거들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다 보니까 어떤 과거처럼 특정 이제 이런 지상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한쪽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쪽에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서 최근 선거들에서는 이런 이제 네거티브가 공방으로 흐르게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야당의 정권 심판 공세가 있었지만 후보 차원에서 보면 여권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공세, 그러니까 공세가 후보 차원에서 바뀐 상황이었는데 집중적인 공세가 마지막 한 열흘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어쨌든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그 재보선에서 가장 큰 정치적 성과라면 이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안 통했고 이번 재보선 전체로 봤을 때 이번 네거티브도 안 통했고 포퓰리즘 공약도 안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했거든요. 혹시 또 그런 것을 많이 휘둘리지 않을까?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따지고 보면 이 정치권에서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그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여당이 그걸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다시는 그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서 그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적폐 행위를 하는 것.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이 잘 먹히지 않는 것. 이게 유권자들이 심판했다는 게 이제 정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봐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야당의 승리로 이끈 1등 공신 하면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하여 국민의 마음에 더욱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자, 마지막 이야기 듣고 왔는데 자, 좀 잘했다 이런 평가보다는 사실 지금 들어보면 개혁 고삐를 늦추면 다시 사분오일할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마지막에 당에 대해서 충고를 남기고 이제 떠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종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 행보를 보면 광주도 가고요. 막말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이런 행보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번 당의 어떤 승리를 이끄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야권 단일화 국면 초기에 그냥 안철수 대표로 단일합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터져 나왔는데 끝까지 우리 당 후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밀어붙였던 측면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결도 좀 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선택을 계속 했거든요. 뭐 당내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나경원 후보하고의 경쟁에서 너무 강성보수의 이미지가 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조건부 출마를 내세워서 처음에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오세훈 후보를 선택하게 만든 요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는 또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또 중도 확장성까지도 고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온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1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선거를 승리했단 말이에요. 급반전하면서.
국민의힘은 김종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끌어들였고요.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실제로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중도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던짐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어떤 극우 보수화 돼가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미래통합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정당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불신을 삭제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왔다. 예. 이건 뭐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면모가 하나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사했다고 하는 점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검경 갈등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 부분 누적돼 왔다. 결정적으로 그게 또 검찰총장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하는 점에서 대비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투표 결과로 좀 시너지가 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크게 격차가 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일단은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2011년에 박근혜, 2016년에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가는 발판을 좀 마련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성공한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다음에 누구의 손을 잡을까? 행보를 어떻게 할까? 진짜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할까?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모종의 역할은 분명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 처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들어오실 때부터 본인의 관심은 대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이 재보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또 지금 당내 지금 잡음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더라도 재추대돼서 다시 오더라도 그 잡음 요소들을 스스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한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차기 대권 구도를 본인 뜻대로 또 이기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떠나신 것 같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력이 거의 지금 정점에 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실적, 성과로도 확실하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고,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어떤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보건대 평론가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족탈불급 수준까지 좀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정점에 이른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 두 사람이 결합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경쟁력을 키워서 또 우리 자체 후보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기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대권 주자들,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배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강화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 3개월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선 주자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전 총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도 본인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후에는 다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공히 김종인 위원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제 야당의 정계 개편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와 민주당, 오전 청와대는 무거운 책임감과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민주당 김태년 대표 대행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네. 자, 성찰하겠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오늘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았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앞으로 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 더 이완되거나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개혁적인 과제나 기치를 전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또한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있는 전투기들이 출격만 해서 돌아오기만 했다 하면 꼬리에 총탄을 맞고 들어오더랍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럼 비행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전문가가 꼬리가 아니라 엔진 부분을 더 보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엔진 부분을 보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출격했을 때 엔진에 총격을 맞은 비행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꼬리에 총격을 맞은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꼬리를 보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몸통을 어떻게 보수할지 그걸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 180석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어떤 그 극우화 성향이라든가 또 패스트트랙이나 선거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됐던 거기 때문에 180석을 줬는데 오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오만한 정당처럼 자꾸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개혁적 과제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고 수위를 조절하고 차기 대권 주자가 그걸 맡아서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한 좀 치열한 고민과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의총에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체제로 이제 당을 운영해 나가게 될까요? 뭐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정상적인 어떤 그 지도부 체제를 구성할지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 정도라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마 오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잠시 뒤에 이제 여당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작되면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 여당 안팎에서는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개혁을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긴 합니다. 앞으로 여당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도 있고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개혁을 좀 더 밀어붙여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180석을 국민들께서 줄 때는 정책들을 안정감 있게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더라도 어떻게 야당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갈등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김태년 직무대행의 발표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일단 좀 현장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전에 있었고요. 여기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수습할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했다. 뭐 결의한다고 바로 총사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뭔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이 잠시 뒤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 결의를 했고 이게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불가피한 보이고요. 선택이다. 다만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당내에서 친문 비문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좀 앞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금 마이크. 네. 지금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 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당 쇄신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걸 좀 교체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제 비대위로 가느냐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빨리 다시 뽑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도 지금 김종인 같은 구원 투수가 필요하지 않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리려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번의 집권 경험과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저력 있는 국민의 정당입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며 나아갈 비전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종훈 평론가님, 전당대회를 최대한 앞당겨서 열겠다. 그럼 당 대표,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이제 당을 수습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안 가겠다. 이제 그 예.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워낙은 이제 뭐 5월 중에 이제 그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뭐 4월 중으로 좀 당겨질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이해찬 비대위 설도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비대위보다는 빨리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뭐 하여튼 지도부를 빨리 만드는 것이 좀 급선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처럼 사실 국민의힘 외부에서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모셔와서 당을 수습했는데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겠다. 당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빨리 뽑아서 수습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그 학습 효과가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당내 갈등에 시달리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몇 차례나 비대위원장이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당을 수습하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긴박하다. 그리고 당이 흔들릴 때 대선까지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지금 최대한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서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이 절차상으로 맞아 보이고요.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5월까지라서 그런 거죠. 네, 전당대회 뒤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그걸 당겨서 원내대표 선거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까지 가는 기간은 당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전당대회를 뒤로 늦춘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그리고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수습하겠다. 오늘 민주당 의총의 결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김성원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태현. 이 경찰 출동 당시에 시신 바로 옆에 나란히 누워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현은 스토킹을 인정하느냐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뒷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이 시신 바로 옆에서 발견됐다. 이게 그러니까 자해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이 김태 모녀가 살던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반쯤인데요. 큰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강제 진입한 건 이틀 뒤 밤 9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당시 거실에서 발견된 건 누워있는 여성과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숨져 있었고 남성은 의식이 없었지만 맥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큰딸, 다른 한 명은 바로 피의자 김태현이었습니다. 당시 목을 비롯해 목 곳곳에 상처가 있었던 김태현은 시신 바로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마지막엔 자해하고 거실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옆에 누워 서서히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김태현은 구급대에 실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되찾고 구속됐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지막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숨진 큰딸 바로 옆에서 함께 숨지려고 한 듯한 김태현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그동안 보여온 광적인 집착이 마지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전해버렸던 스토킹 행각이 여성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김태현이 피해 여성과 사후 세계까지 같이 있으려 한 것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과 같이 사후세계를 간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상대를 소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고에서 비롯된 행동들이거든요. 전문가는 김태현이 비합리적인 망상을 고집하는 이른바 편집증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태현이 시신 옆에 누워있거나 생활까지 했던 건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있는 행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이코패스였다면 범행을 저지르고 거리낌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킹 행태가 아주 극에 달했다 이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인이 인정하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직접 김태현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김태현은 지금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지만 담당 경찰서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유치장 주변에서 기다리던 YTN 취재진이 김태현에게 반성하냐는 질문을 했을 땐 네라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스토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태현의 대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어떤 마음이세요? 죄송하다고요? 네. 김태현 씨 그럼 스토킹도 인정하시나요? 스토킹한 거 인정하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스토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앞서 김태현은 구속된 뒤 지난 5일 진행된 첫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지만 이때처럼 스토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경찰이 김태현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이 경찰 수사 마지막 날인데 오늘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내일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경찰 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경찰은 그동안 수사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태현을 불러서 조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틀 전처럼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들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에게 적용된 죄목은 모두 3가지인데요.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와 흉기를 마트에서 훔친 절도 혐의, 그리고 주거 침입 혐의입니다. 다른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김태현의 스토킹 행태를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도 경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조사 태도가 지금까지 성실한 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전 이뤄진 프로파일러들과의 면담에서도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순순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태현의 검찰 송치 시점은 내일 아침인데요. 유치장에서 나온 김태현은 잠시 포토라인에 세워져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김태현을 넘긴 다음 경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그동안의 수사 결과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가 부자들만은 비껴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7시간마다 한 명꼴로 억만장자가 새로 탄생했고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 결과 올해 전 세계에서 재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이 넘는 이른바 억만장자는 2,755명으로 1년 전보다 660명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인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은 493명으로 17시간마다 한 명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The very, very rich got very, very richer. And we have 493 new billionaires. That's one new billionaire every 17 hours. 세계 1등 부자는 4년 연속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차지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면서 1년 전보다 640억 달러 늘어난 1,770억 달러, 우리 돈 198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 31위에 머물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46억 달러였던 자산이 1,510억 달러로 급증해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05%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3위를 지킨 프랑스 명품 재벌 베르나르 아르노도 주가 급등에 자산이 2배로 불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초거부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 4명으로 늘어났는데 4위를 차지한 빌 게이츠가 포함됐습니다. 5위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인데 코로나19 이후 세계인의 비대면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80% 올랐습니다. 억만장자 가운데 86%는 전년 대비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st year, the world's billionaires were worth $8 trillion on the nose. This year, 13.1 trillion. That's more than $5 trillion up. So in terms of this pandemic year, it's been very, very good to people at the very, very top. 올해 한국의 억만장자는 모두 44명으로 1년 전 28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1위였던 고 이건희 회장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3위였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세계 145위로 국내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김정주 NXC 대표가 158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1위로 뒤를 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 세계 297위로 국내 4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볕까지 내리쬐면서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 16.5도까지 올랐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낮 동안 봄 기운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예년 수준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포근함이 감돌며 활동하기 좋지만 해가 지고 나면 공기가 다시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건강관리 항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